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인력 증원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3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 격차 완화를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이끈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지나친 자화자찬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3분기 가계빚이 1,57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인 여파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말을 맞아 각각 젊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을 잡겠다는 전략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신차들을 속속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1%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커지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코스피가 또 급락하면서 2,100선이 무너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8.72포인트 내린 2,096.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7포인트 내린 2,123.65에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33억 원, 2,642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5,707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도 1% 이상 급락하며 2,12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추가로 하락하며 지난 10월 말 이후 3주 만에 2,1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3.88포인트 하락해 635.99의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정거래일보다 8원이 올라 1,177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 기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홍콩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홍콩 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미국이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특별 대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중국 외교부는 이 법안이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1단계 미중 무역 협상 서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는 무역 전문가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15%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데 그럼 타결이 기대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장기화될 수 있어 코스피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1,5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분기 가계부채가 1,5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했습니다. 3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57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는데 200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 2분기보다 증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량도 2분기 10만 7천 가구에서 3분기 13만 4천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3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비단 대출하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승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요. 신용이 되는 차주들은 은행 대출로 좀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이 그걸로 넘어갔고 주택 거래량 증가와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는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판매 신용은 3분기 중 2조 4천억 원 늘어 2분기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세가 멈추면서 고소득층과 이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사업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먹자골목. 장사를 접은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 상당수는 손님이 없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절반 이상은 줄은 것 같죠? 일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죠. 지금은 주인 내외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된 거예요. 희망이 하면 할수록 계속 감소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 실제 이런 현상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를 봐도 자영업 부진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87만 7천 원으로 2.7% 늘었지만 사업 소득은 4.9%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큽니다.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위 20% 소득 증가율 4.3%보다 낮은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5.37배로 지난해 5.52배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늘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양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제 저소득 소득 지원 노력 강화에 힘입어서 이제 이전 소득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 고용 시장 양적 호주 등에 힘입어 가지고서는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 지출은 113만 8,2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났고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은 373만 8,700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값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는 줄었지만 나가서 쓰는 돈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임종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카드로 쓴 돈이 3분기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47억 3,6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4%가 늘었습니다. 올 들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체 사용 금액은 이렇게 늘었지만 밖으로 나간 국내 여행객 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3분기에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712만 명으로 전분기보다는 2만 명, 1년 전에 비하면 1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행국인 일본은 무역보복 조치 영향으로, 홍콩은 민주화 시위로 인해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조금 늘었습니다. 카드 한 장당 사용 금액은 272달러로 전분기보다 1.2% 정도 늘었고 3분기 중에 여행비 지급액도 68억 4천만 달러로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실적은 24억 4,8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6% 가까이 줄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들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어제보다 줄면서 특히 오후에는 배차 간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열차 운행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80%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76%,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5% 수준의 운행률을 나타냈고요. 수도권 전철은 86%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열차는 평소의 4분의 1 수준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공사는 출퇴근 시간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출근 대상자 2만 5천 명 중 7,2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참가율은 29%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전 비상수송 현장 점검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노사교섭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김 장관은 노조 주장대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4,400억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서 4천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 등 지방 아파트 값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와 정부의 추가 규제 언급에도 상승폭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는 모두 상승폭을 키우며 평균 0.14%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작구로 0.18% 올랐고 양천구도 특목고 폐지 발표 등 영향에 0.15% 올랐습니다. 유예기간 부여로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은 가운데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지방 아파트 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6% 올랐는데 특히 대전이 0.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뛰며 0.19% 올랐고 울산도 조선 경기 회복과 재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0.1% 넘게 상승했습니다. 신부동산 지역들이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지금 시장 관리나 대응이 가능한 거.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행복주택은 입주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방의 경우 행복주택 청약 미달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낮춰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신혼부부 혼인기간 조건이 현재 7년 이내인데요. 이게 10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 확대되는 등의 관련 개정안을 국토부가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빈집이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있을수록 조건이 더 완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이거나 입주 4개월 전에도 20% 이상 임대가 안 됐다면 이 소득 기준이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까지 높아지고요.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 20% 이상이 빈집이라면 150%까지 올라갑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가 각각 월 400만 원씩을 벌어도 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황 기자, 그런데 입주 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비어있는 행복주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 5천여 가구 중에서 이 4%인 1,770여 가구가 공실입니다. 또 공급된 97개 단지 중 26개 단지, 즉 4곳 중 한 곳은 청약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쳐 미달이 났습니다. 특히 지방 외곽에 있는 행복주택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도심까지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토부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입니다. 삼성 SDI와 독일 BMW 그룹이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전 첫 발을 뗀 양사의 협력이 큰 결실을 봤다는 평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삼성 SDI가 BMW에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을 공급한다고요? 네, 삼성 SDI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BMW가 생산할 전기차에 5세대 배터리셀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공동 발표를 하며 포괄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삼성 SDI의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이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겠어요? 네, 앞서 지난 7월 삼성 SDI는 스웨덴 볼보그룹과 전기 트럭용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기로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SDI는 볼보그룹의 차세대 전기 트럭에 배터리셀과 모듈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610만 대 수준에서 2025년 2,20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오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를 미래 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이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내세웠네요. 네, 포스코 그룹 투자 설명회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철강제 수요의 동반 둔화를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자동차가 경량화되면서 철강의 대체 소재의 수요가 확대되는 점도 포스코에는 위협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전기차가 제시되는데요.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결국은 저희 철강업에 있어서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 전체가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신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룹으로 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발표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료와 소재 그리고 부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미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개발 현황과 시장 전망을 밝혔는데요. 양극재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점 사업인 철강과 에너지 그리고 부품 소재 분야의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으로 부품과 소재의 거래선을 넓히고 그룹의 시너지 기반의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강원도 양양을 기반으로 한 신생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내일 첫 취항에 나섭니다. 하지만 기존 항공사들도 영업 사정이 녹록치 못한 상황이라서 연착륙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플라이강원 취항 신생 항공사 중에선 이 처음이죠? 네, 플라이강원은 내일 오후부터 양양, 제주 간 국내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면허 발급을 받은 신생 항공사 3곳 가운데서는 처음인데요.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까지 더해서 예약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주말편 항공권은 어제 예약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달 대만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국제선으로도 항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마냥 축하하기만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업황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3분기에도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영업 적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존 플레이어들도 무급휴직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터라 신생사들이 과연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저비용 항공사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보통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저비용 항공사 중 한 곳인 이스타항공은 무급휴직 대상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스타항공은 지난 9월에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 일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인데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최근 무급휴직 신청자 범위를 조종사, 즉 운항승무원과 일반 사원들로까지 넓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범위가 올해 신입 입사자들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에어서울 역시 신입 부기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진행 중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오늘 오후 일단 관계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소식 이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 오후 NSC 이 상임위 최종 결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 기자, 우리 정부가 곧바로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배경 무엇입니까? 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거듭 전해왔고 일본 정부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현명한 대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관련국들의 요구, 특히 미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막판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개선과 기술 탈취를 없애기 위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 집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나요? 네, 조 위원장은 우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간의 자율적인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신청으로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피해 입증이 지금보다 수월해집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응답이 45%, 기술 탈취 등이 개선되자는 응답이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내년 6월경 월 200만 원 한도로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됩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6% 줄었고 선박도 6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수출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동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고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JP모건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2020 글로벌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무척 취약하다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중 1단계 무역 협의가 결렬된다면 수출 주도국에는 부정적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만큼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 고용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부부 육아휴직 동시 사용 제한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해당 요건이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웃는 카카오뱅크, 우는 K뱅크. 국내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제 내일이면 말 그대로 카카오가 최대 주주인 은행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반면 맏형격인 K뱅크는 오늘 국회 논의에 따라 생사가 갈릴 정도로 위태로운 처지라고 합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예. 우선 지금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는 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이 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요, 4개의 법, 그러니까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이 위반으로 5년 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요, 이 중에서 금융관련법만 남기고 나머지 3개는 결격 사유에서 빼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이 대주주 심사가 중단된 KT가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고요. 자본을 투입시켜서 그동안 막혔던 대출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를 심의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위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심의를 현재 좀 보류를 하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다시 안건을 되돌려서 재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각 현재로선 여야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 어제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됐죠. 네, 맞습니다. 당장 내일이면요,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당국이 어제 현 최대 주주인 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을 계열사로 넘기는 이러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 당국이 최종 승인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출범한 게 2017년 7월이니까요, 2년 4개월 만에 그야말로 카카오의 실제 주인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예, 금융사를 소유한 첫 산업자본인 셈인데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잘 나가고 K뱅크는 위태롭고 처지가 이렇게 갈린 배경이 있을까요? 이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자격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대주주 심사에서 카카오와는 다르게 K뱅크의 대주주, 그러니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담합과 같은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검찰 고발도 받았고요. 현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도 중단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이 법제처 해석으로 위기에는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 법제처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갖는 주체가 이 대주주인 이 김범수 의장이 아니라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만 대주주 자격을 따지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두 은행 간 격차가 지금처럼 크게 벌어지게 된 건데요. 오늘 국회 논의에서 만약 대주주 문턱이 내려가게 되면 K뱅크가 기사회생하면서 영업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악재 쌓인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외주 용역 인력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롯데마트의 인력 감축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안전 분야 용역 인력 감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마트는 시설과 안전, 카트, 그리고 미화 이렇게 4개 부분 인력을 외주 용역에 맡기고 있는데요. 점포 입구와 이 매장 내 보안을 책임지는 이 안전 인력에 대해서 인력 감축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서울 구로점 등 일부 매장은 지난달 이미 이 안전 용역 서비스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인력 감축은 올해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6% 줄었고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61.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점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90%가량 급감했습니다. 강 기자, 지금 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황갑규 롯데부 회장은 지난달 말 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업 실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먼저 외부 용역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롯데마트는 국내 점포가 지난해 손실 160억 원으로 이 적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적자를 대규모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주 인사 감축과 관련해 롯데 측은 이미 올해 초에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고 점포별 방문객 수와 매출, 이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인력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는 운영상 당장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강 기자, 이 공정위가 어제 부과한 과징금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판촉비 떠넘기기 등 이 5개 혐의에 대해서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홈쇼핑과 이 대형 슈퍼에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적 악화 속에서 공정위 제재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어제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공정위 심의 결과가 유통업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한일 갈등으로 부각된 일본 기업 이미지와 실적 악화, 여기에 이 공정위 조사까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가 이 인력 효율화만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희비 갈린 박현주, 김병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그리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최근 두 사람의 엇갈리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뒤 총선 출마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박현주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부 손소우 기자와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먼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성황을 이뤘다고요? 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어제였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자신의 저서 미래의 둔벙을 파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장소를 스포츠파크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무려 4천여 명에 달해서 대성황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네. 송영길, 이계호 의원 같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같은 거물 정치 인사들도 축전 영상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김 회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병원 회장은 2016년에 호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장에 당선이 됐고요. 최근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요. 재판이 끝나자 김 회장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마치 이 총선 출정식처럼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요. 만약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이내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된 모양새여서 김 회장의 행보에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래에셋 측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고 이 보고서에는 박 회장과도 박 회장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된 회사는 박 회장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곳인데요. 이 미래에셋 컨설팅은 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 YK 디벨롭먼트라는 곳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이 미래에셋 컨설팅이 YK 디벨롭먼트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의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부당 내부 거래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최악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박 회장은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열사 사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 대우의 경우 이 발행 어음 사업 진출에 공을 들여왔는데 만약에 대주주인 박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회장 혐의에 대해서 미래에셋 측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소득 양극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가계동향 조사 말이죠. 네. 통계청이 분기별로 내놓는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도 참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기자들인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소득 부문인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지 설명을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득이 몇 가지 이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근로에서 나오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하는지, 이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의 분포들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소득의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그래서 1분위는 제일 밑에 20%, 그리고 5분위는 제일 위에 상위 20%를 해서 어떻게 이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큰 파일을 어떻게 나눠 갔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그런 조사고요. 이 조사는 지금 2018년도에 표본이 확대가 됐습니다. 8,000가구고요. 거기에서 이제 면접 조사를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요. 기본이 2인 가구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숫자들은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실 것도 있는데 그런 이유의 하나가 2인 가구 이상을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계 동향 조사의 이 개략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참고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게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부분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요. 어떤 원인으로 표리하십니까? 이 사업소득이 감소됐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영업자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표들을 보시면 5분위, 4분위, 3분위 그 상위에 계신 분들에서는 사업소득이 굉장히 빠집니다. 마이너스 되는데 1, 2분위에는 사업소득이 늘어나요.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분위에서 예. 지금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내려가고 있다. 예, 자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뭐 자영업을 간두시거나 또 소득이 안 생기니까 또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무직 상태나 분위가 내려가는 현상으로 지금 사업 소득이 진짜로 2003년 이후에 가장 적은 그런 부분들로 최대 감소폭을 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하향으로 지금 이 방향성을 잡고 가는 부분들이 지금 생긴 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고요. 마치 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자영업자들 특히 사업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을 해서 일단은 자영업자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이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2.7% 증가했습니다. 분위별로 나눠봐도 이 모두 증가세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일단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럼 이전 소득이라든가 뭐 장려금 등등이 나오는데 지난 9월달에요 한 5조 3천억 해서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430만 가구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려금의 이 대상도 2.2배, 금액도 3.3배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6에서 한 7조 정도의 또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이전 소득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성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1분위의 분들은 지난 분기에 0.04%밖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많은 숫자로 오르셨거든요. 그래서 1분위의 소득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성장 부분이 지금 1%대를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 소득 하위 계층이 나라 돈으로 좀 약간 소득을 메워준 결과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소득 격차 문제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격차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가처분 소득이 지금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은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누군가가 올라간 소득만큼을 지금 갖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비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조세라든가 연금 내는 거라든가 등등이 나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갖고 가요. 자, 비소비 지출은 얼마나 올라가냐면 6.9%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소득 하는 거 4.3%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갖고 가는 걸 더 많이 갖고 가니까 일단 가처분 소득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그걸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보험 같은 데 7.5%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내는 부분이 10.5%가 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하고도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조세 부분이 12.7%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풀어주고 다시 걷어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청구서가 이제 발행되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하는데요. 가처분 소득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가처분 소득이야말로 소비 내수 진작의 가장 핵심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 그런 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고용 시장에서의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현실도 역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근로소득 부분도 좀 따져볼게. 이 저소득층과는 달리 상위 20%죠. 이 고소득 가구는 좀 눈에 띄게 늘었더라고요. 소위 말해 이 돈을 버는 건가요? 근로소득은 자기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실 그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 이게 쭉쭉쭉 밀어 올린 거죠. 올리면서 됐고 특히 근로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52시간을 하다 보니까 밑에 부분을 자르고 여기는 더 일하는 그런 이 시간과 양과 질이 더 높아지는 따라서 근로소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과급들이 이번에 지급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성과급들이 지급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는 있습니다. 실제 이에 따른 혜택도 소득으로 잡혔고요. 이게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이 소득이 이제 이전 소득이 한 8.6% 지금 올랐는데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1분위에 우리가 많이 저소득층에 그런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1분위가 이전 소득이 11.4%가 오릅니다. 근데 5분위 가장 돈이 많다는 상위 20%에 14.6%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뭐 자녀 장려금이라든가 노인들 일자리 뭐 등등이 소득에 구분 없이 가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런 복지 정책성 이전 소득이 5분위에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또 아픈 지적이 이 표로 나타난 것 같고요. 예. 진짜로 이 재정을 우리가 핀셋같이 아주 꼭 집어서 쓰는 효율적인 방법은 뭐 항상 어느 정부든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만 지금 재정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쓸 때는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정책의 정확성 이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의 좀 세밀한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을 지표를 통해 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통계를 보나 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종합해봐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아직까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또 이 소득 분배, 저소득층을 보듬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숙제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숙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정부의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5분위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많고 뭐 살만하시는 자산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저게 되는 거예요. 여건이. 그럼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수당, 뭐 그다음에 자녀 장려금 이런 것들이 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의도는 좋으나 현장에 가서는 불필요하게 특히 이제 소득 재분배에 관한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에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으로 이어지려 그러면 근로소득도 알바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질 좋은 양질의 정규직으로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밀한 핀셋 조정을 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 통계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좀 평가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조금 이르신 얘기를 됐고요. 아니 8개월 만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다시 쓰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1분위 소득들이 올라갔습니다만 이 재정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층이 두꺼워졌다는 말씀하시는데 중간층이 두꺼워진 건 상위층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고요. 네.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지금 뭐 저번 분기하고 작년 동기하고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5라는 배율을 갖고 있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함을 가지시고 이제 이것이 잘 됐다는 그런 뭐 자기 자아자찬 거기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엄중함과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한 그런 명령들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문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